빗줄기가 세차게 창문을 두드렸다. 서울의 밤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찼고 편의점의 형광등 불빛만이 한지수의 지친 얼굴을 창백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23살 경영학과 마지막 학기를 남겨둔 학생이었지만 그녀의 어깨에는 학생이라는 신분 이상의 무거운 짐이 얹혀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긴 거액의 빚,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머니의 치료비. 지수는 이 두 가지 거대한 산을 넘기 위해 하루를 48시간처럼 쪼개어 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책을 넘기는 대신 쉴 새 없이 바코드를 찍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폐기하고 매장 바닥을 닦았다. 새벽 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지자 지수는 잠시 창고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차가워진 삼각김밥으로 늦은 저녁을 때웠다. 눈꺼풀이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다음 주에 내야 할 어머니의 병원비 고지서를 떠올리면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이나 미래 같은 사치스러운 단어들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지 오래였다. 오직 생존 그것만이 그녀의 유일한 목표였다. 빗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며 그녀의 불안한 심정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때 편의점의 자동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들어선 것은 손님이 아니었다. 검은색 정장을 빼입은 장신의 남자 2명이었다. 그들의 값비싼 구두가 젖은 바닥에 또렷한 발자국을 남겼다. 한밤중의 편의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위압적인 분위기였다. 그들의 시선은 망설임 없이 곧장 창고 입구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지수에게로 향했다. 지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심장이 불길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사채업자들일까 하지만 그들은 이전에 보았던 거친 사내들과는 달랐다. 그들의 정장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했고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한지수 씨 되십니까? 낮은 중저음의 목소리가 조용한 매장 안에 울렸다. 지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품 안에서 고급스러운 가죽 서류 가방을 꺼내더니 그 안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다. SJ그룹 법무팀 소속 김비서라고 합니다. SJ그룹.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재벌. 지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 같은 평범한 아니 평범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과는 아무런 접점도 없는 이름이었다. 김비서라는 남자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 서류를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첫 장에 적힌 굵은 글씨가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다. 혼인계약서.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장난일까 하지만 남자들의 진지한 표정은 이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다음 장을 넘겼을 때 상대방의 이름이 적힌 곳에서 그녀의 시선이 멈췄다. 강태준. SJ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냉혹한 경영 방식으로 얼음 왕자라는 별명을 가진 남자. 언론을 통해 간간히 비치는 그의 얼굴은 조각처럼 아름다웠지만 그 눈빛은 언제나 서늘했다. 그런 남자가 왜 자신과 지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전 당신들을 모릅니다. 그리고 강태준 씨는 그녀의 목소리가 분노와 당혹감으로 떨렸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 비서가 말을 가로막았다. 본 계약은 한지수 씨와 강태준 대표이사님 간의 법적 혼인을 전제로 합니다. 계약 기간은 1년이며 1년 후 쌍방 합의해 연장 혹은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는 마치 일기예보를 전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지수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다. 미쳤군요. 당신들 지금 제정신이에요. 이건 불법이에요. 인신매매나 다름없다고요. 그녀는 서류를 계산대 위로 집어 던졌다. 하지만 김 비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서류를 정돈하며 다른 서류 한 장을 지수 앞으로 내밀었다.
한지수 씨의 아버님께서 남기신 사채 및 은행권 부채 총 5억 7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어머님의 병원비 미납액이 3천만 원을 넘어섰고요.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내일 오전 9시부로 모든 채권이 SJ그룹 측으로 양도될 예정입니다. 만약 이 계약을 거부하신다면 저희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즉시 모든 자산을 압류하고 어머님께서 입원해 계신 병원에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지수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어머니가 병원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상상했다. 비참하게 길거리에 나앉을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왜 하필 저죠?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갈라져 나왔다. 세상에 많고 많은 여자 중에 왜 하필 자신이란 말인가? 김 비서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으나 이내 입을 열었다. 그것은 회장님의 뜻입니다. 강민호 회장님께서 직접 한지수 씨를 지목하셨습니다. SJ그룹의 총수 강태준의 할아버지. 그는 계속해서 계약 조건을 설명했다. 계약에 서명하시는 즉시 한지수 씨의 모든 부채는 SJ그룹이 변제합니다. 또한 어머님께서는 SJ 의료재단 소속 VIP 병실로 옮겨져 퇴원하실 때까지 최고의 의료 지원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것은 지수가 평생 꿈꿔왔지만 감히 바라지도 못했던 조건이었다.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했지만 그 대가는 자신의 인생 전부였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다. 그녀는 이 비가 그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인생처럼 이 지독한 현실에서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어머니를 살려야 했다. 그녀의 존엄성, 그녀의 미래, 그녀의 사랑.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그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지수는 눈을 감았다. 짧은 순간 대학 캠퍼스를 거닐던 평범한 자신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펜 주시겠어요. 김 비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만년필 한 자루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펜은 그녀가 지금껏 만져본 그 어떤 것보다 무겁고 차가웠다. 지수는 서류의 마지막 장 한지수라고 적힌 빈칸에 자신의 이름을 천천히 적어 내려갔다. 글씨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서명이 끝나는 순간 지수는 자신의 영혼이 종이 위 잉크와 함께 팔려나갔음을 느꼈다. 김 비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확인하고는 다시 서류 가방에 넣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기사를 보내겠습니다. 강태준 대표이사님의 펜트하우스로 이사하실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는 다른 남자와 함께 편의점을 나섰다. 문이 닫히고 매장 안에는 다시 정적만이 감돌았다. 밖에서는 검은색 세단 2대가 빗속으로 부드럽게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지수는 그 자리에 한참을 더 서 있었다. 그녀는 방금 자신의 인생을 건 도박을 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도박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승패가 정해진 게임이었고 그녀는 그저 정해진 수순을 밟았을 뿐이다. 지수는 계산대 뒤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져 나올 법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다.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분노와 절망감이 차올랐다. 강태준, 강민호, SJ그룹. 그녀는 이 이름들을 되뇌었다. 자신을 이런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사람들. 그녀는 자신이 지옥으로 발을 내디뎠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 지옥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그녀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얼마나 지났을까
지수는 기계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교대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얼굴을 씻고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지수가 그저 버티는 삶을 살았다면 지금의 지수는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 그녀는 이 계약을 받아들였지만 결코 그들에게 자신을 완전히 내주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다. 편의점 문이 다시 열리고 다음 근무자가 들어왔다. 지수는 평소처럼 인수인계를 마치고 밖으로 나섰다. 비는 어느새 조금 잦아들어 있었다. 그녀는 우산도 없이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맞으며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었다. 내일부터 그녀의 삶은 완전히 뒤바뀔 것이다. 가난한 대학생 한지수가 아닌 SJ그룹의 CEO 강태준의 아내로 살아가야 한다. 그녀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결혼은 결코 평범하지 않을 것이며 그녀는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다음 날 지수의 삶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무자비하게 재편되었다. 오전 10시 정각 약속했던 대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의 낡은 빌라 앞에 멈춰 섰다. 김 비서가 직접 차에서 내려 그녀를 맞이했다. 이사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지수는 밤새 뜬 눈으로 지사으며 챙긴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가 차에 오르자마자 김 비서는 또 다른 서류를 건넸다. 어머님께서는 예정대로 SJ 의료원 VIP 병동으로 이송되셨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배정되었습니다. 지수는 첨부된 사진 속에서 평화롭게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훨씬 더 안락해 보이는 병실이었다. 그녀는 안도감과 동시에 목이 메어오는 죄책감을 느꼈다.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의 진실을 몰라야만 했다. 차는 서울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교회의 한 대저택으로 향했다. 지수가 상상했던 화려한 결혼식장이나 호텔이 아니었다. 그곳은 강민호 회장의 개인 사유지 내에 위치한 작은 예배당이었다.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하객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오직 강민호 회장과 처음 보는 신부, 그리고 몇 명의 수행원뿐이었다. 지수는 대기실로 안내되어 값비싸 보이는 흰색 드레스를 입어야 했다. 드레스는 놀라울 정도로 그녀의 몸에 딱 맞았지만 마치 수의를 입는 듯한 기분이었다. 예배당의 문이 열리고 지수는 홀로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남편이 될 남자 강태준을 마주했다. 그는 제단 앞에 서 있었고 칠흑 같은 턱시도는 그의 완벽한 비율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언론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비현실적으로 잘생긴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명성 그대로였다. 차가운 대리석 조각상처럼 그의 짙은 눈동자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지수를 쳐다보았지만 마치 그녀가 투명한 유리라도 되는 듯 시선이 그녀를 통과해 지나가는 것 같았다. 주례는 짧고 기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사랑의 서약도 따뜻한 축하의 말도 없었다. 오직 두 사람이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사무적인 음성만이 텅 빈 예배당을 울렸다. 지수가 반지를 교환하기 위해 강태준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에 닿는 순간 느껴진 차가움에 그녀는 저도 모르게 움찔했다. 그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지만 그 과정에서 단 한순간도 그녀와 눈을 맞추지 않았다. 식이 끝나자마자 강민호 회장이 지수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고 지수의 존재 자체를 경멸하는 듯했다. 기억해라. 그가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그저 이 집안의 임시 방패막이일 뿐이다. 태준이 녀석의 쓸데없는 반항심을 잠재우고 내가 원하는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도구. 감히 다른 생각을 품지 마라. 내 어미의 목숨줄은
내 손에 달려 있으니. 지수는 입술을 깨물며 그 모욕을 견뎌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는 대신 꼿꼿이 그의 눈을 마주보았다. 그 시선에 강 회장의 미간이 잠시 찌푸려졌다. 강태준은 그 모든 대화를 바로 옆에서 들었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 그는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지수는 이 남자가 자신을 보호해 주리라는 일말의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이 거대한 연극의 또 다른 배우일 뿐이거나 혹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상황의 피해자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그는 지수의 편이 아니었다. 결혼식 아닌 결혼식이 끝나고 지수는 다시 채 올랐다. 이번에는 강태준도 함께였다. 차는 서울의 중심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의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그들의 신혼집이었다. 차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빠르게 변해가는 풍경을 멍하니 쳐다봤고 강태준은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완벽한 옆얼굴은 그림처럼 아름다웠지만 지수는 그에게서 어떤 인간적인 온기도 느낄 수 없었다. 펜트하우스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하고 호화로웠다.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지만 지수에게는 그저 거대한 유리 감옥처럼 느껴졌다. 모든 가구는 최고급이었지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모델하우스처럼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김 비서가 그녀를 안내했다. 대표님께서는 서재에서 업무를 보시는 시간이 많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은 이쪽의 가사 관리인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강태준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넥타이를 풀며 곧장 서재로 보이는 방으로 사라졌다. 그는 지수에게 단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다. 여기가 당신 방이요 라거나 필요한 게 있어. 같은 형식적인 말조차 없었다. 그는 그녀를 완벽하게 무시했다. 지수는 자신이 이 거대한 집안에 유령처럼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가사 관리인이 안내해준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다. 강태준의 침실과는 복도 반대편 끝에 위치한 또 다른 마스터 룸이었다. 방은 훌륭했다. 최고급 침구와 가구 드레스룸, 그리고 호화로운 욕실까지. 하지만 지수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고 느꼈다. 그녀는 침대 위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이곳은 그녀의 집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비싼 값을 치르고 팔려 온 물건에 불과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 황금빛 세장 속에서 어떻게 1년을 버텨야 할지 막막했다. 그녀는 차라리 냄새나는 편의점 창고 구석이 더 마음 편했다고 생각했다. 그때였다. 방 한쪽에 마련된 작은 서가를 무심코 쳐다보던 지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곳에는 그녀가 평소에 읽고 싶어 했던 하지만 돈이 없어 사지 못했던 경영학 원서들과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고전 문학 소설책들이 꽂혀 있었다. 심지어 그녀가 대학 도서관에서 몇 번이고 대출했던 밑줄이 그어진 낡은 버전의 책까지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 수 없었다. 지수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서랍장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익숙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늘 드시던 하지만 비싸서 자주 사들이지 못했던 귀한 한방 약재차였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것들을 준비해 놓은 것이 분명했다. 강민호 회장일까? 아니, 그럴 리 없었다. 그는 지수를 벌레 보듯 하는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강태준,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얼음처럼 차가웠던 그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녀에게 단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던 그 무관심한 태도를 생각했다. 그가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할 리가 없었다. 아마도 김 비서가 형식적으로 준비한 것일 터였다. 혹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방심하게 만들기 위한 또 다른 정교한 함정일지도 몰랐다. 지수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이곳에서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
특히 강태준 그는 이 계약의 중심에 있는 남자였다. 그날 밤 지수는 거대한 침대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입고 온 낡은 티셔츠와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었다. 값비싼 실크 잠옷은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화려하지만 차가운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이 높은 곳에서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외롭고 고립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 유리 감옥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그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더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 다짐의 중심에는 알 수 없는 남자 강태준에 대한 경계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에서의 첫 일주일은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흘러갔다. 한지수는 말 그대로 유령처럼 지냈다. 그녀는 강태준과 거의 마주치지 않았다. 그는 새벽같이 집을 나갔고 그녀가 잠들기 직전의 늦은 밤에나 돌아왔다. 그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리면 지수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두 사람이 공유하는 유일한 공간은 아침 식사 시간에 거대한 식탁이었지만 그마저도 그는 신문을 읽는데 몰두했고 그녀는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긴장한 채 빨리 자리를 피하기 바빴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완벽하게 무시하는 듯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김 비서가 그녀를 찾아왔다. 사모님, 내일 저녁 SJ그룹 창립기념 자선갈래 참석하셔야 합니다. 지수는 당황했다. 저요. 하지만 저는... 그녀는 그런 화려한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대표이사님의 배우자로서 공식 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시는 자리입니다. 강 회장님께서도 강력히 원하셨습니다. 강민호 회장의 이름이 나오자 지수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그것은 명령이었다. 다음 날 오후 전문가들이 펜트하우스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지수를 살아있는 마네킹처럼 다루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꾸몄다. 그녀에게 입혀진 것은 은은한 빛이 감도는 샴페인 골드 색상의 실크 드레스였다. 그녀의 쇄골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디자인이었고 수천 개의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어 움직일 때마다 별빛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화려한 보석과 완벽한 화장 뒤에 숨은 겁에 질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눈빛은 그대로였다. 강태준은 약속된 시간에 서재에서 나왔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넘겨져 있었다. 그는 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지수를 잠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에서 발끝까지 천천히 이동했지만 그 눈에는 어떤 감탄이나 따뜻함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값비싼 예술품의 가치를 감정하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다. 준비됐으면 가지. 그게 전부였다. 그는 팔을 내밀거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그저 앞장서서 걸어 나갔고 지수는 어색하게 그의 뒤를 따랐다. 갈라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서울의 모든 권력과 부가 집결한 듯 화려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가식적인 미소를 나누고 있었다. 강태준과 지수가 함께 등장하자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저 여자가 강태준 대표의 부인이라고. 어느 집안 영애지 본 적이 없는데. 박유라 상무는 어쩌고. 지수는 등 뒤에 수백 개의 바늘이 꽂히는 듯한 따가움을 느꼈다. 그녀는 긴장으로 손에 땀이 찼지만 애써 허리를 꼿꼿이 폈다. 강태준은 이런 자리에 익숙한 듯 완벽한 얼음 왕자의 가면을 쓰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다. 그는 지수를 자신의 파트너로 소개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떤 애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내 아내 한지수요. 그뿐이었다. 지수는 그저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짓는 인형처럼 행동해야 했다. 강태준은 중요한 재계 인사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잠시 그녀의 곁을 떠났고 지수는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거대한 연회장 한가운데 버려진 섬처럼 위태롭게 서 있었다. 바로 그때 한 여자가 우아한 걸음걸이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강렬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한성그룹의 상속녀 박유라였다. 그녀는 강태준의 약혼녀로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던 여자였다. 박유라는 지수의 앞에서 멈춰 섰다. 그녀의 눈은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그 미소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군요. 태준 씨가 갑자기 데려온 그 여자. 지수는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지수입니다. 박유라는 콧방귀를 뀌었다. 드레스는 예쁘네. 하지만 옷이 날개라고 해도 까마귀가 백조가 될 수는 없지. 그녀의 목소리는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다. 이런 자리는 처음인가 봐. 표정이 꽤 굳어 있는데. 하긴 편의점 계산대랑은 많이 다르겠지. 지수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그녀가 자신의 뒷조사까지 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지수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실례가 안 된다면 이만 자리를 피하겠습니다. 그녀가 몸을 돌리려는 순간이었다. 박유라가 들고 있던 붉은 와인 잔이 우연히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졌다. 차가운 액체가 지수의 샴페인 골드 드레스 위로 쏟아졌다. 붉은 와인이 순식간에 드레스 앞면을 적시며 흉측한 얼룩을 남겼다. 어머나 미안해라. 박유라가 과장된 목소리로 외쳤지만 그녀의 눈은 웃고 있었다. 연회장 안에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공개적인 망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수는 차가운 와인의 감촉보다 더 차가운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증발해버리고 싶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필사적으로 참았다. 박유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런 어쩌지 그 드레스 꽤 비싸 보였는데 당신 월급으로는 평생 벌어도 못 갚을 텐데. 박유라 씨. 그 순간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강태준이었다. 그가 언제 다가왔는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재계 총수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만 지금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박유라를 향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지수가 처음 보는 면도날 같은 살기가 서려 있었다. 사람들은 얼음 왕자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강태준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턱시도 재킷을 벗었다. 그리고 얼어붙은 지수의 어깨 위로 그것을 덮어주었다. 재킷이 흉측한 와인 얼룩을 완전히 가려주었고 그의 천이 남아있는 듯 희미한 온기가 지수에게 전해졌다. 지수는 놀라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의 모든 분노는 박유라를 향해 있었다. 내 사람에게 무슨 짓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회장 전체에 울릴 만큼 단호했다. 내 사람, 그 단어가 지수의 심장에 박혔다. 박유라의 얼굴이 당황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태준 씨 그게 아니라 이 여자가 실수로 내 눈이 못 볼 줄 알았습니까? 강태준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노골적인 위협을 담고 있었다. 한성그룹이 SJ와의 다음 분기 계약에 그렇게 자신이 있는 모양이군요. 오늘 이 자리에서의 무례함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박상무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적인 경고가 아니었다. SJ그룹 CEO로서의 공식적인 협박이었다. 박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강태준이 사적인 감정으로 그것도 이런 여자 하나 때문에 비즈니스를 걸고 넘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연 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강태준은 더 이상 박유라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는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 손길은 단호하고 강했다. 가지. 그는 짧게 말하고는 수백 개의 눈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수를 데리고 연 회장을 빠져나갔다. 채 오를 때까지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도 없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지수는 여전히 그의 재킷을 걸치고 있었다. 재킷에서는 그의 비싸고 서늘한 향수 냄새가 났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을 완벽하게 무시하던 그 남자가 왜 자신을 감싸고 돌았을까? 왜 자신을 내 사람이라고 불렀을까? 그것이 단순히 자신의 소유물이 모욕당한 것에 대한 분노였을까? 아니면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강태준은 다시 얼음 왕자로 돌아왔다. 오늘 일은 잊어.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아도 돼. 그는 피곤한 듯 넥타이를 풀며 서재로 향했다. 지수는 그의 등 뒤에 대고 용기를 내어 물었다. 왜 저를 도와주셨어요? 강태준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하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내 아내로서 최소한의 체면은 지켜야 하니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는 그렇게 말하고 서재 문을 닫아버렸다. 지수는 복도에 홀로 남았다. 그의 대답은 차가웠지만 지수는 왠지 모르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연 회장에서 보았던 그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박유라를 향했던 그 살벌한 분노, 그리고 자신을 감싸던 그 단단한 팔. 분명 무언가가 있었다. 서재에 놓여있던 책들, 어머니의 약재차, 그리고 오늘 밤에 예상치 못한 보호. 한지수는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가 계약 결혼의 상대로만 생각했던 강태준이라는 남자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한 얼음 조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서재의 문이 닫히고 강태준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소파 위로 던졌다. 그는 방금 한지수에게 내뱉었던 차가운 말을 후회했다. 최소한의 체면. 그것은 지독한 거짓말이었다. 오늘 밤 연회장에서 박유라가 지수에게 와인을 쏟아붓는 순간 태준의 머릿속에서는 무언가가 끊어지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의 이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그 여자를, 박유라를 그 자리에서 조각내고 싶은 사리에 가까운 분노가 치밀었다. 그 누구도 감히 그녀를 자신의 지수를 건드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이 모든 일은 몇 달 전 그가 숨막히는 현실에서 잠시 도망쳤던 그날로부터 시작되었다. 회장인 할아버지 강민호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SJ그룹의 후계자라는 자리는 황금빛 왕관이었지만 그 무게는 태준의 목을 짓누르는 족쇄이기도 했다. 정략결혼 상대인 박유라와의 끝없는 만남, 이사회의 암투, 그리고 자신을 그저 도구로만 여기는 할아버지의 냉혹한 시선. 태준은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는 가끔씩 수행원들을 따돌리고 강태준이 아닌 그저 평범한 남자로 숨어들곤 했다. 그의 비밀스러운 도피처는 한 대학가 골목에 숨겨진 작은 햇살 북카페였다. 낡은 목조 건물 2층에 위치한 그곳은 대기업 CEO의 동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소였다. 태준은 그곳에서 두꺼운 안경을 쓰고 평범한 스웨터를 입은 채 창가 구석자리에 앉아 몇 시간이고 책을 읽곤 했다. 그곳의 커피는 썼지만 공기는 따뜻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한지수가 있었다. 처음 그녀를 본 날을 태준은 생생하게 기억했다. 그녀는 그날따라 유난히 쏟아지는 햇살 속에서 책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곳의 주말 아르바이트생이었다. 태준은 처음에는 그녀에게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쉴 틈 없이 움직였다. 손님을 응대하고 커피를 내리고 테이블을 닦으면서도 틈틈이 카운터 구석에 앉아 자신의 전공 서적에 밑줄을 그어가며 공부했다. 어느 날 진상 손님 무리가 그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며 큰 소리를 쳤다. 태준은 당장이라도 일어나 그들을 제압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까봐 망설였다. 하지만 지수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규정을 설명했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요구를 정중히 거절했다. 그 모습에서 태주는 연약함이 아닌 강인한 꿋꿋함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주변에서 보아왔던 부모의 재력에 기대어 원하는 것을 쉽게 얻어내는 여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녀의 미소는 꾸밈이 없었다. 책을 읽다가 재미있는 부분에서 터져나오는 작은 웃음소리 창밖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기는 진지한 옆모습. 그 모든 것이 태준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가 일하는 주말만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 작은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다. 그저 이렇게 멀리서나마 그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는 지옥 같은 현실을 버틸 힘을 얻었다. 태준은 자신이 사랑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재벌 3세 강태준으로서가 아니라 안경 낀 평범한 남자로 가난하지만 빛나는 아르바이트생 한지수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그는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그는 김 비서에게 비밀리에 그녀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불순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고 싶었고 그녀가 모르게 익명의 후원자로서라도 그녀를 돕고 싶었다. 하지만 그 보고서는 강민호 회장의 손에 먼저 들어가고 말았다. 태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던 할아버지의 정보망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촘촘했다. 그날 밤 태준은 본가로 호출당했다. 서늘한 서재에서 강 회장은 한지수의 사진과 그녀의 가족이 짊어진 5억 7천만 원의 빚 내역이 적힌 서류를 태준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고작 이런 계집 때문에 내 명을 거역하고 박유라를 멀리했던 걔냐. 강 회장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내 놈이 이런 싸구려 감상에 빠져 그룹을 망칠까봐 내가 직접 처방을 내리겠다. 태준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계집의 빚 내가 전부 사들였다. 내일 당장 그 어미가 입원한 병원과 집을 차압할 것이다. 그 계집은 길바닥에 나앉아 평생을 빚더미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되겠지. 태준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안 됩니다, 할아버지. 그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강 회장은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살릴 방법이 딱 하나 있지. 그는 태준에게 혼인계약서를 내밀었다. 이 계집과 결혼해라. 태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 내 놈이 그토록 원하니 내 직접 내 침실에 넣어주마. 하지만 조건이 있다. 너는 그녀에게 어떤 진실도 말해선 안 된다. 그저 돈 때문에 팔려온 여자로 대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휘둘러라. 그깟 가난뱅이의 순정돈과 권력 앞에서 얼마나 하찮은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거라. 그것은 지독하게 잔인한 계획이었다. 강 회장은 태준의 순수한 사랑을 치기 어린 불장난으로 치부했다. 그는 태준이 지수를 소유하게 함으로써 그녀에 대한 환상을 깨부수고 지루함을 느끼게 만들려 했다. 그렇게 해서 태준을 치료하고 박유라와의 정략 결혼을 다시 추진할 생각이었다. 태준은 절망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랑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짓밟으려 하고 있었다. 태준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만약 그가 거부한다면 할아버지는 가차없이 지수와 그녀의 어머니를 파멸시킬 것이다. 그는 지수가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 없었다. 그가 그녀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할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었다. 그는 지수를 자신의 아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울타리 안으로 데려와야만 했다. 비록 그것이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자신을 경멸하게 만들지라도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태준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답했다.
대신 그녀의 어머니는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녀의 빚은 완벽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강 회장은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물론이지. 네가 치료되는 값으로는 아주 저렴하구나. 그렇게 해서 이 비극적인 계약 결혼이 성사되었다. 태주는 결혼식장에서 그리고 펜트하우스에서 지수에게 일부러 더 차갑게 굴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감시의 눈이 어디에나 있음을 알았다. 그가 지수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보인다면 할아버지는 즉시 지수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것이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기에 그녀를 지키기 위해 그녀를 밀어내야만 했다. 그녀가 자신을 오해하고 미워하는 것이 할아버지의 손에 파멸하는 것보다 100배는 나았다. 다시 현재. 태주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연 회장에서의 일은 그의 계획에 없던 돌발 상황이었다. 그는 지수가 그런 모욕을 당하게 내버려 둘 수 없었다. 박유라를 향한 그의 분노는 지수를 소유물로 여겨서가 아니라 자신이 목숨처럼 지키고 싶은 여자를 감히 누군가가 짓밟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지수의 어깨를 감쌌던 자신의 재킷을 떠올렸다. 그 안에 가려졌던 그녀의 떨리는 작은 몸. 그는 미칠 것 같았다. 태주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김비서의 보고서에 있던 것을 그가 몰래 빼돌린 것이었다. 햇살 북카페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지수의 증명사진이었다. 그는 사진 속 그녀의 얼굴을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쓸었다. 지수야. 그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이 다정하게 흘러나왔다. 조금만 더 버텨줘. 내가 반드시 할아버지를 꺾고 이 모든 지옥에서 당신을 꺼내줄게. 그때까진 부디 나를 용서하지 마.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얼음처럼 차갑지 않았다. 그곳에는 그녀를 향한 절절한 사랑과 지독한 고통이 함께 타오르고 있었다. 자선갈래서의 소동 이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강태주는 여전히 바빴고 서재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하지만 한지수는 더 이상 그를 단순한 얼음 왕자나 자신을 억압하는 계약 상대로만 보지 않게 되었다. 그날 밤 자신을 감쌌던 그의 재킷의 온기와 박유라를 향했던 살벌한 분노는 그녀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자신을 내 사람이라고 불렀다. 비록 그것이 체면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지수는 그 말의 무게가 그렇게 가볍지 않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 거대한 권력 다툼의 한가운데에 던져진 장기말임을 깨달았고 동시에 강태준 역시 그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휘두르는 절대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학교는 강 회장의 배려로 휴학 처리가 되었다. 어머니는 최고의 병실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고 계셨다. 지수는 갑자기 주어진 이 호화로운 일상 속에서 극심한 무력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값비싼 옷을 입고 최고급 음식을 먹으며 거대한 유리 감옥에 갇혀 지내는 인형이 아니었다. 그녀는 경영학도였고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던 사람이었다. 이대로 무기력하게 1년을 보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무엇이든 해야 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최소한 이 상황을 이해라도 해야 했다. 그녀는 펜트하우스 서재 맞은편에 있는 작은 응접실의 컴퓨터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SJ그룹의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해 공개된 재무제표와 연간 보고서를 닥치는 대로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명석한 두뇌는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다. 처음에는 그저 학문적인 호기심이었지만 곧 그녀의 시선은 한 특정 프로젝트에 고정되었다. 그것은 바로 한성그룹, 즉 박유라의 가문과 SJ그룹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판교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이 대규모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에서 지수는 미세한 불협화음을 감지했다. 지수는 본능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그날 밤의 모욕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었다. 태준의 서재는 철통 보안이었지만 이 펜트하우스의 네트워크에는 그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한 허점이 있었다. 혹은 어쩌면 그가 의도적으로 열어둔 것일지도 몰랐다. 지수는 응접실 컴퓨터가 SJ그룹의 내부 인트라넷 일부 자료에 접근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그것은 공개용으로 분류된 자료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가 찾던 판교 프로젝트의 세부 실행 예산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숫더미와 씨름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의 흔적이었다. 특정 자재 납품업체와 용역업체에 과도하게 부풀려진 비용이 지급되고 있었고 그 업체들의 소유주를 역추적하자 그 끝은 박유라의 외사촌과 강민호 회장의 최측근인 한 상무이사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를 고의로 부실하게 만들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는 동시에 이 모든 관리 부실의 책임을 최종 결재권자인 즉 강태준에게 떠넘길 계획이었다. 그들은 태준을 끌어내리고 박유라와의 합병을 통해 SJ그룹을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었다. 지수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를 넘어선 태준을 향한 쿠데타였다. 그녀는 망설였다. 이 사실을 그에게 알려야 할까? 그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을까? 자신을 경멸하는 이 남자에게 왜 자신이 이런 위험한 정보를 건네야 하는가?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강태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불의였다. 그리고 만약 태준이 실각한다면 강민호 회장과 박유라가 모든 것을 장악할 것이고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의 안전 또한 보장받을 수 없게 될 터였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로 남아있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지수는 잠자리에 들지 않고 거실에서 태준을 기다렸다. 새벽 1시가 넘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태준은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들어섰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지수를 보고 잠시 놀란 듯 걸음을 멈췄다. 아직 안 잤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심했다.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자신이 정리한 보고서가 담긴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판교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관해서요. 태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지수는 태블릿을 그 앞에 커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대표님을 실각시키기 위한 함정입니다. 자금 흐름을 추적해봤어요. 여기 이 페이퍼 컴퍼니 두 곳이 핵심입니다. 그녀는 떨지 않으려 애쓰며 자신이 발견한 사실들을 침착하게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숫자에 대한 그녀의 완벽한 이해도 논리 정연한 추론 과정은 그녀가 단순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처음에는 놀라움으로, 그 다음에는 감탄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복잡 미묘한 표정으로 그녀의 설명을 들었다. 그는 그녀가 이 정도까지 파고들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 역시 이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음을 어렴풋이 감지하고 김 비서를 통해 비밀리에 조사 중이었지만 지수가 찾아낸 것은 그가 놓치고 있던 결정적인 연결고리였다. 그녀는 그가 몇 주간 씨름하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아낸 것이다. 브리핑이 끝나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태준은 한참 동안 지수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가 북카페에서 몰래 훔쳐보던 총명하고 굳세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왜 이걸 나에게 말하는 거지? 내가 무너지면 당신은 이 계약에서 자유로워질 수도 있을 텐데. 지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았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 불의를 보고 넘어갈 만큼 비겁하지 않습니다. 둘째,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전 제 운명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박유라 같은 사람에게는요. 그 순간 태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지수가 그에게서 처음 보는 가슴 시리도록 슬프고도 아름다운 미소였다. 당신 말이 맞아.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나를 통제하려 하시고 나를 꺾기 위해 당신을 이용하셨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아셨으니까. 지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네. 태주는 북카페에서의 첫 만남부터 할아버지의 잔인한 계획, 그리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이 결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진심까지 모든 것을 고백했다. 그는 자신이 싸우고 있는 이 외로운 전쟁에 대해 말했다. 나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 당신을 밀어내야 했소. 내가 당신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순간 할아버지는 당신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테니까. 하지만 오늘 당신은 당신 스스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증명해냈어. 지수는 충격적인 진실에 말을 잃었다. 자신을 억압하던 계약 결혼이 사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자신을 경멸한다고 생각했던 그 차가운 눈빛이 사실은 사랑을 숨기기 위한 고통스러운 위장이었다는 것을.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얼음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채권자와 채무자 혹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거대한 적을 앞에 둔 위태롭지만 강력한 동맹이 되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펜트하우스의 거실 차갑게 식었던 공기는 두 사람이 내쉬는 숨결로 인해 미묘한 온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한지수는 거대한 충격과 혼란 속에서도 자신을 바라보는 강태준의 눈빛에서 지독한 고통과 함께 숨길 수 없는 깊은 연민을 읽었다. 자신을 경멸한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사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 이 계약 결혼은 지옥으로 가는 편도 티켓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그가 필사적으로 내민 구명정이었다. 지수는 자신이 발견한 자료들을 태준의 서재로 가져왔고 그들은 처음으로 적이 아닌 동맹으로서 마주 앉았다. 태준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당신이 찾아낸 이 비자금 내역은 결정적이야.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할아버지를 무너뜨릴 수 없어. 그분은 이 사회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고 모든 법적 책임을 내게 떠넘길 준비를 마쳤을 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싸움에서 다져진 강인함이 배어 있었다. 지수도 더 이상 겁에 질린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럼 증거가 더 필요하겠네요. 이 페이퍼 컴퍼니들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할 시간과 내부 조력자가 필요해요. 두 사람이 막 방역의 실마리를 잡아가던 바로 그때 태준의 휴대폰이 광기 어린 듯 울렸다. 김비서였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강 회장님께서. 태준이 스피커폰을 켜기도 전에 지수의 휴대폰 화면에도 긴급 속보 알림이 떴다. 단독, SJ그룹 강태준 대표 신데렐라 아내의 충격적인 과거. 기사는 그녀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의 사진과 함께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빚, 그리고 그녀가 돈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강태준에게 접근했다는 악의적인 내용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김비서의 절박한 목소리가 서재를 울렸다. 회장님께서 대표님의 모든 개인 자산을 동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사회를 소집하셨습니다. 대표님의 경영 능력과 사생활 문란을 이유로 긴급 회의만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강민호 회장의 방역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고 무자비했다. 그는 태준의 돈줄을 끊고 그의 아내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킴으로써 태준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그를 완벽하게 고립시키려 했다. 지수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댓글창에는 꽃뱀, 돈에 미친 여자, 저런 여자 때문에 SJ그룹이 망한다는 끔찍한 말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박유라에게 모욕을 당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때는
분노와 수치심이었지만 지금은 끔찍한 죄책감이었다. 강 회장의 말이 맞았다. 그녀는 태준의 치료제가 아니라 독이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강태준의 가장 큰 약점이 되어버린 것이다. 지수 씨 괜찮아. 태준이 다급하게 그녀의 어깨를 잡았지만 지수는 그의 손을 뿌리치듯 피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다. 나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졌어요. 태준은 전화를 끊고 그녀를 붙잡았다. 아니야, 이건 당신 탓이 아니야. 이건 처음부터 예상했던 일이야.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니까. 아니요. 당신이 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당신이 나 같은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만 않았더라면. 그녀는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태준은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패닉 상태였다. 그녀는 자신이 태준의 발목을 잡고 그를 나락으로 끌어내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 그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녀라는 약점이 사라져야만 했다.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방으로 뛰쳐들어가 처음 이 집에 올 때 들고 왔던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그녀는 그가 사준 값비싼 옷과 보석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티셔츠와 청바지를 다시 챙겨 넣었다. 그때 밖에서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마치 1년 전 그 계약을 하던 밤처럼 비가 미친 듯이 유리창을 때렸다. 태준은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지만 지수는 문을 잠갔다. 지수 씨 문 열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지수는 눈물을 닦아내며 가방에 지퍼를 올렸다. 그녀는 작은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었다. 당신은 자유로워요. 더 이상 나 때문에 발목 잡히지 말아요. 미안해요. 그녀는 메모를 화장대 위에 올려두고 창문을 통해 비상계단으로 나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창문을 열기 직전 서재 문이 부서질 듯 열리는 소리와 함께 태준이 예비키로 문을 열고 뛰어 들어왔다. 그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셔츠는 땀과 비에 젖어 있었다. 그는 평생 처음 보는 절박하고 처절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는 여행 가방을 든 지수를 발견하고는 숨이 멎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어디 가려고?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져 나왔다. 지수는 애써 냉정한 표정을 지었다. 봤잖아요. 난 당신의 약점일 뿐이에요. 내가 사라져야 당신이 살 수 있어요. 이 계약 여기서 끝내요. 그녀가 그를 지나쳐 문으로 향하려던 순간 태준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아 자신의 쪽으로 돌려 세웠다. 그의 힘은 그녀가 저항할 수 없을 만큼 강했다. 가지마.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얼음 왕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한 남자의 절규였다. 당신은 몰라.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태준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외쳤다. 내가 이 결혼을 받아들인 게 단순히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해. 그건 내 마지막 남은 이성이 만들어낸 변명이었어. 사실은 당신을 내 곁에 두고 싶어서 이 방법밖에는 없어서 당신이 날 경멸해도 좋으니까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곳에 있어주기만 바랐다고. 그의 얼음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 안에서 뜨거운 용암 같은 감정이 터져 나왔다. 북카페에서 당신을 처음 본 날부터 난 이미 내 것이 아니었어. 당신이 웃으면 내 세상이 밝아졌고 당신이 힘들어 보이면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그런데 그런 당신을 할아버지가 파멸시키려 했어. 내가 어떻게 당신을 그냥 내버려둬. 그는 지수를 자신의 품에 부서져라 껴안았다. 그녀는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음을 느꼈다. 빗소리와 천둥소리도 그의 격정적인 고백을 가리지 못했다. 당신은 내 약점이 아니야, 한지수. 당신은 내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버티는 유일한 이유야. 당신이 없으면, 당신이 사라지면 난 싸울 이유도 살 이유도 없어. 제발,
제발 나를 떠나지 마. 지수는 그의 등 뒤로 천천히 손을 둘렀다.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을 옥죄던 죄책감과 절망감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동정해서 혹은 책임감 때문에 지키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녀가 그를 사랑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폭풍우 치는 펜트하우스 안 두 사람은 비로소 하나의 진심으로 서로를 마주보았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서울의 아침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하지만 SJ그룹의 심장부인 본사타워, 그 최상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민호 회장이 소집한 긴급 주주총회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젯밤 터진 악의적인 스캔들 기사로 인해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았고 모든 언론은 오늘 강태준 대표의 몰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다. 주주들은 동요했고 이사진은 강 회장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에서 한지수와 강태준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들의 앞에는 지수가 정리한 판교 프로젝트의 비리 증거 자료와 태준이 비밀리에 수집해온 할아버지의 또 다른 불법 경영 승계 자료들이 놓여 있었다. 어젯밤의 격정적인 고백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벽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상대방의 결의를 읽을 수 있는 완벽한 하나의 팀이 되어 있었다. 태준은 지수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강했다. 준비됐어. 지수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서재 금고에서 또 다른 서류철을 꺼냈다. 그는 그것을 지수 앞에 내밀었다. 이게 뭐죠? 지수가 묻자 태준이 서류를 펼쳤다. 그것은 주식 양도 증서였다. 당신과 혼인신고를 마친 직후 내 개인 지분의 일부를 당신 명의로 신탁해 두었어. 지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곳에는 SJ그룹 의결권 있는 주식 5%가 한지수의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것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다. 왜 이런 걸? 두 가지 이유였어. 태준이 그녀의 눈을 깊이 응시했다. 하나는 만약 내가 잘못되었을 때 할아버지가 당신을 내쫓지 못하게 할 최소한의 방패가 필요했기 때문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언젠가 당신이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당신이 단순한 피해자나 계약의 담보물이 아니라 나와 동등한 파트너로서 이 자리에 서길 바랐기 때문이요. 그는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파헤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의 가능성을 믿고 있었던 것이다. 지수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을 돈으로 묶어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에게 힘을 주려 했던 것이다. 지수는 서류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요. 이제 우리 회사를 되찾을 시간이에요. 태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우리 회사,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주주총회장은 이미 만석이었다. 수백 명의 주주들과 이사진 그리고 법률 대리인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가장 상석에는 강민호 회장이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는 승리를 예감한 듯 여유로운 미소를 띤 박유라와 그녀의 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강태준과 한지수가 회의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다. 어젯밤 스캔들의 주인공들이었다. 사람들은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수군거렸다. 지수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과 함께 당당히 걸어 들어가 주주 자격으로 맨 앞자리에 앉았다. 강민호 회장은 지수를 발견하고 미간을 찌푸렸지만 곧 헛기침을 하며 회의 시작을 알렸다. 긴급 주총을 소집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위선적인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들 아시다시피
현 강태준 대표의 사생활 문제와 판교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막대한 경영 손실로 인해 그룹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실추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대주주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강태준 대표의 즉각적인 해임안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동의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박유라는 지수를 향해 조롱 섞인 미소를 보냈다. 모든 것이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강 회장은 태준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었다. 강태준 대표 변명할 기회를 주겠네. 태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단상으로 걸어 나갔지만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해임안에 대한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그가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태준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 주주 여러분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판교 프로젝트의 경영 손실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이며 이 자리에는 그 진실을 밝혀줄 또 다른 주주 한 분이 와 계십니다. 태준은 지수가 앉아있는 자리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SJ그룹 지분 5%를 보유한 주주 한지수 씨께서 모든 증거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회의장은 폭탄을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지분 5%. 저 여자가 주주라고 강민호 회장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박유라의 미소도 사라졌다. 지수는 떨리는 다리를 애써 감추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태준이 준비해준 노트북을 들고 단상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가 맨 처음 편의점에서 그들을 만났을 때의 겁에 질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명료했으며 확신에 차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주주 한지수입니다. 그녀의 맑은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노트북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첫 화면에는 판교 프로젝트의 공식 예산안이 떠올랐다. 표면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금 흐름에서 몇 가지 의문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밤새 분석한 자료들을 하나씩 화면에 띄웠다. 부풀려진 자재비 존재하지 않는 용역에 지급된 인건비, 그리고 그 돈이 흘러들어간 2개의 유령 회사. 강민호 회장이 책상을 내리쳤다. 지금 어디서 근본도 없는 여자가 숫자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게야. 저건 모두 날조된 자료다. 박유라도 거들었다. 편의점 계산대에서 보던 숫자랑 기업 재무제표는 다를 텐데요. 태준 씨 사람을 잘못 골라도 한참 잘못 골랐네요.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지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날조인지 아닌지는 이 은행 기록을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스크린에 뜬 것은 유령 회사의 실제 자금 이체 내역이었다. 돈은 여러 단계를 거쳐 세탁된 후 놀랍게도 한성그룹 박유라 상무의 외사촌이 대표로 있는 또 다른 회사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자금 이체를 최종 승인한 것은 지수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다. 그곳에는 강민호 회장의 최측근인 한 상무이사의 전자서명이 찍힌 내부 결제 서류가 떠 있었다. 회의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주주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횡령이자 배임이었다. 이것은 모함이다. 강 회장이 고함을 질렀다. 저 여자가 태준이 녀석과 짜고 나를. 모함이 아닙니다, 회장님. 지수가 그의 말을 잘랐다. 이 모든 것은 강태준 대표를 몰아내고 SJ그룹과 한성그룹의 부당한 합병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려던 회장님과 박유라 상무의 계획이었습니다. 증거를 대라. 박유라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지수는 태준을 바라보았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김 비서가 회의장 음향 시스템에 무언가를 연결했다. 그리고 곧 회의장 전체에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강민호 회장의 목소리였다. 한 상무, 일 처리는 깨끗하게 하게. 판교건은 태준이 녀석에게 완벽하게 뒤집어 씌우고
박 상무 쪽이랑은 자금 문제 없도록 확실히 처리해. 이게 내 경영권을 지키는 마지막 카드야. 그것은 한 상무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몰래 녹음해 두었던 강 회장과의 비밀 통화 내용이었다. 태준이 그를 설득해 손에 넣은 결정적인 증거였다. 강민호 회장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이 앉아있던 의자에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박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가렸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기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 강민호 회장의 모든 직무를 정지시켜라. 주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들의 충성심은 오직 돈을 향해 있었고 그들의 돈을 훔치려 한 자는 용서받을 수 없었다. 다른 주주가 긴급 동의안을 발의했다. 강민호 의장 및 관련 이사 전원 해임, 그리고 한성그룹과의 모든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 및 법적 조치를 요구합니다. 동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보안 요원들이 회의장으로 들어와 망연자실한 강민호 회장과 새파랗게 질린 박유라 부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렇게 수십 년간 SJ그룹을 철권으로 통치했던 황제는 그가 가장 경멸했던 가난한 여자의 손에 의해 비참하게 몰락했다. 모든 것이 정리되고 태준은 다시 단상으로 올라섰다. 그는 자신을 바라보는 주주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굳건히 서 있는 지수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수백 명의 주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의 손을 높이 들어 올렸다. 그것은 승리의 선언이자 그의 유일한 파트너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다. 주주총회장의 문이 닫히고 거대했던 폭풍의 눈은 마침내 SJ그룹 본사 타워를 완전히 벗어났다. 복되는 강민호 회장의 몰락과 한성그룹의 비리가 만천에 드러났다는 충격에 휩싸인 기자들의 고함 소리와 카메라 플래시가 정신없이 터져 나왔다. 강태준과 한지수는 그 모든 혼란을 뒤로하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들이 함께 싸웠던 전장이었던 그곳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난 후에 고요한 안식처가 되어 있었다. 집안은 놀랍도록 조용했다. 어젯밤 폭풍우가 몰아쳤던 것이 거짓말처럼 통유리창 밖으로 맑게 갠 서울의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 풍경은 더 이상 지수에게 차가운 유리 감옥을 연상시키지 않았다. 태준은 넥타이를 풀지도 않은 채 거실 중앙에 우두커니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수는 그런 그의 지친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주방으로 가 따뜻한 차 2잔을 가져왔다. 그녀가 차를 건네자 태준은 그제야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얼음 왕자의 냉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깊은 피로감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 그리고 그녀를 향한 따뜻함만이 남아있었다. 고마워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난 오늘 이길 수 없었을 거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우린 함께 싸운 거예요. 그 함께라는 단어가 두 사람 사이에 무겁게 그러나 따뜻하게 내려앉았다. 태준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자신의 서재 책상으로 향했다. 지수는 그가 또다시 일 때문에 저러는 것인가 싶었지만 그는 컴퓨터를 켜는 대신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서류 2뭉치를 꺼내왔다. 그는 그것들을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지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이것부터. 태준이 첫 번째 서류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그것은 공식적인 은행 서류였다. 채무 완납 증명서. 그녀의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던 5억 7천만 원의 모든 빚이 깨끗하게 상환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였다. 날짜는 주주총회가 열리기 훨씬 전, 그가 할아버지의 자산 동결 조치 이전에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이미 처리했던 것이었다. 이건 당신이 주주총회에서 날 돕기 전부터 이미 해결된 일이오. 이건 거래의 대가가 아니에요. 이건 당신이 처음부터 짊어지지 말았어야 할 짐이었어. 지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가족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그 끔찍한 족쇄가
이 종이 한 장으로 사라진 것이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애써 참아냈다. 그리고 태주는 두 번째 서류를 그녀 앞에 내려놓았다. 그 서류의 제목을 본 순간 지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혼 합의서. 태준의 서명란에는 이미 그의 이름 석자가 단정하게 적혀 있었다. 지수가 충격받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자 태준은 애써 쓴웃음을 지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또 고통스러웠다. 우리의 시작은 사랑이 아니었어. 그건 명백한 협박이었고 계약이었지. 나는 내 할아버지의 방식을 경멸했지만 결국 나도 당신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당신을 계약이라는 울타리 안에 가두었어. 그는 지수의 손을 잡으려다 공중에서 손을 멈췄다. 그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강민호 회장은 몰락했고 당신의 빚도 사라졌지. 당신은 더 이상 SJ그룹이나 나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어. 당신은 이제 SJ그룹의 주요 주주이자 무엇보다 자유로운 한지수요.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는 이겼지만 그 승리의 전리품으로 그녀를 가질 생각이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진정한 자유를 그녀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돌려주고 싶었다. 이 서류에 서명만 하면 당신은 이 지긋지긋한 계약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 물론 당신의 지분과 어머님의 치료는 이와 상관없이 끝까지 보장될 거요. 그는 그녀를 사랑했기에 그녀를 놓아줄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 그녀가 자신을 떠나는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이 그녀의 진정한 행복이라면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것이 강태준이 할 수 있는 가장 이기심 없는 가장 순수한 사랑의 방식이었다. 지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채무 완납 증명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과거였다. 그리고 이혼 합의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선택지였다. 그녀는 태준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내어 이 서류를 건넸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그녀에게 선택권을 준 것이다. 지수는 천천히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었다. 태준은 그 순간 눈을 감았다. 그녀가 서명할 펜을 찾을 것이라 생각한 듯 했다. 하지만 지수는 펜을 찾는 대신 서류를 반으로 접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것을 다시 반으로 찢었다. 찍 하는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을 울렸다. 태준이 놀라서 눈을 떴다. 지수는 멈추지 않고 이혼 합의서를 더 잘게,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찢어버렸다. 그녀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테이블 위로 흩뿌렸다. 지수씨, 태준의 목소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지수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환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았다. 계약은 끝났네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내 인생은 강민호 회장이나 이 빚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박유라 때문은 더더욱 아니죠. 그녀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빚 때문도 아니고 SJ그룹의 주주라서도 아니에요. 그녀는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그에게 먼저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그녀의 용기에 놀란 듯 살짝 굳어 있었다. 나는 강태준 씨, 당신 곁에 있고 싶어서 여기 있는 거예요. 계약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당신을 선택했으니까. 태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지수는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바라보았다. 우리의 시작이 어땠든 상관없어요. 그건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우리의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 할 수 있잖아요. 그녀의 말에 태준의 눈에서 그가 오랫동안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강하게 끌어안았다. 지수도 그의 등을 힘껏 마주 안았다.
두 개의 심장이 비로소 하나의 박동으로 뛰기 시작했다. 몇 주 후 서울의 가을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다. SJ그룹은 강태준 대표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한성그룹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지수의 어머니는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하여 퇴원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주말 오후 한 대학가 골목에 위치한 작은 햇살 북카페. 창가 구석자리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는 곳에 지수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경영학 서적이 아닌 좋아하는 소설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시절의 지친 기색 대신 평화롭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빛나고 있었다. 카페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 소리를 냈다. 지수가 고개를 들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값비싼 턱시도가 아닌 편안한 스웨터에 뿔테 안경을 쓴 강태준이었다. 그가 처음 그녀를 몰래 훔쳐보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그는 지수를 발견하고 얼음 왕자가 아닌 사랑에 빠진 한 남자의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오래 기다렸어요. 그가 맞은편 자리에 앉으며 다정하게 물었다. 지수도 책을 덮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요, 방금 왔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무거운 계약서도 숨겨진 진실도 비극적인 오해도 없었다. 오직 갓 시작하는 연인들의 설렘과 따뜻한 커피 향만이 가득했다. 태준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한지수 씨, 그가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나와 정식으로 첫 데이트 해 주시겠습니까? 지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강태준 씨. 햇살이 두 사람의 맞잡은 손 위로 부서져 내렸다. 그것은 계약이 아닌 사랑으로 시작된 그들의 진정한 첫날이었다.